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이 어떤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오늘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점, 또 허위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론이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웃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준비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보 물놀이장 개장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일단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자율주행입니다. 사실 자율주행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 가깝지만 또 가깝지 않은 게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에서 자율주행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오늘의 첫 노래로 태연의 제주도 푸른 밤 띄워드립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깡발 119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원래 3부에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각종 현안이 많은 만큼 1부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많은 법조인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조금씩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범죄 사항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소명.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주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테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들이겠죠. 사법 방해 혐의. 근데 여기서 이제 외환 유치와 관련된 부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통모하여 북한과 이제 소통해서 외환을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의 이 청구서의 내용에는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겠죠. 또 피의자는 피의자로서의 또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진술이 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번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구, 이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러니까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조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진술이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된다라는 것은 일종의 뭔가 변호인단 상호 간의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법적 차원에서 본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주요 혐의자가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서로 소통에 따른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변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대체로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당시는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발부가 됐을 때도 여러 설명보다는 증거인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증거인멸을 주요 사유로 해서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의 실제 심사라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체적으로 이제 피의자와 피의자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왜 우리는 아니다,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네. 내용들을, 진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늘 밤늦게 최종 구속 이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간 30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재구속 여부가 밤늦게 혹은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구속이 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보수 진영에 미치는 파장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이제 안동 MBC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구와 경북 쪽에서는 지금 망연자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의 패배 그리고 국민의힘도 수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수의 심장 또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곳이 TK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가
70년 이상의 이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 지형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거든요. 또 만들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러 차례 수권 정당이 되기도 하고 정권을 창출하게 됐는데 비상계엄으로 정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당연자실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재구속이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다면 상당히 중도층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구 경북의 지지층까지도 큰 타격을, 이건 이제 심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타격, 지역의 기반의 붕괴 또는 이탈, 지지층들의 이탈 등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정말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외로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계속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반복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탄핵 국면의 이 대선 승리에 따른 효과, 또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보수 정당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는 속도전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있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추경 예산안, 또 전국민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앵커께서도 아주 이제 이 질문 속에 그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내적으로는 이제 이 정부 또 리더십이 부재했던 것이, 없던 것이 이제 복원이 된 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또 코스피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상호관세 25%가 발표됐음에도, 서한으로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증시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이슈는 좀 내성이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충우돌, 우충자돌은 상당히 우리에겐 큰 부담이 되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서 지금 25%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또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으로서 또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죠. 아예 서한을 들어올리면서 들어올렸는데 화면이 이렇게 작게 비추다 보니까 저도 글자가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올리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금 미국의 주도대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되지 않는구나라는 모습. 두 번째는 또 안보가 상당히 우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동북아라고 하는 지역 정세, 또 북한과 대응해야 되라고 하는 현실적인 안보의 또 상황,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기존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10배에 해당되는 100억 달러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협상의 기술, 협상의 거래의 기술 등을 보게 되면 보통 본인이 제안했던 것의 한 절반은 꼭 가져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의 이 방위비를 주둔비를 갖다가 분담하고 있다면은 10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배는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상당히 GDP에서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지금 추경까지 하고 우리가 이 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또 지원금까지 줘야 되는, 비탄감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죠. 근데 방위비,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르칠 수는 없죠. 비거덕거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이제 손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고, 러트닉 상무장관도 몇 번인가 만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숫자,
이게 이 숫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에서도 한국은 미국보다 관세를 4배를 물린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한 머릿속에 입력되면 그걸 지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트럼프를 잘 아는 트잘알 트럼프 대통령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우리 앵커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시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친했던 일론 머스크하고도 지금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설득력 있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서 적어도 우리의 상호 관세율을 25%가 아닌 15% 정도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 급파를 했지만 관세가 조정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뭐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미국 이제 대통령 학위였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그 교과서에 빠져 있는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인데 도널드 트럼프의 이 협상의 내용을 보면 항상 자기가 제안한 거에 한 50%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반의 방위비를 50억 달러를 분담한다면 그럼 우리는 15%를 관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상을 누가 할 거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특사단 파견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가 분석 차원에서 드린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 이야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간다. 또는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포함된 특사단이 간다. 김우영 의원까지 포함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들을 좀 내버리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친한 정용진, SSG 이 정용진 회장, 그 다음에 또 김창준 전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또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복음주의 쪽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죠. 복음주의 기독교인데 그쪽에 대표적인 게 이제 1기 때는 수원에 이제 김장한 목사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하나죠. 이영훈 목사 이런 분들을 좀 잘 레버리지로 좀 활용을 해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위비 분담금이요. 이게 어제는 상호 관세율을 통보했는데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어요.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7천억 원입니다. 지금 내는 방위비의 9배나 많은데 지금 분담금 카드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호 관세에서 이야기를 했던 비관세 장벽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버리면 이른바 심지어는 반미 정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도 25%의 서한을 결정해서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런 무도한 경우가 어디 있어 하는 한국민들의 이 부정적인 미국에 대한 정서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비관세 장벽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소고기 원령을 우리 광우병 파동 기억은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도 수입해라. 이게 좀 미국 내에서는 몬태아나주 같은 데서 워낙 이제 소를 많이 키웁니다. 버팔로죠. 그런데 이런 이제 수입해달라고 하는 강한 이제 요청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구글 등의 회사에다가 미국 기업이 이제 정밀 지도를 제공하는. 근데 우리는 우리 보안 체계상 그런 이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에게 우리가 정밀 지도 체계를 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본을 향해서는 쌀을 수입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쌀이 남아서 그걸 이제 정부가 수매하는 양국관리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비관세 장벽에서 우리가 미군의 10% 부가가치세도 없어라. 이건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계, 미국에 대한 의존성, 뭐 해구산도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힘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도 이거 까딱하다가는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한미 FTA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한미 FTA 미국이 원해서 해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래 방위비로 이렇게 한국이 정말 이 성장하는데 미군의 힘이 미국이 한국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한국이 발전을 한 거 아니냐 선진국으로. 그러면 그 대가를 우리가 좀 받아야지. 그 대가를 받아낸 사람은 나 트럼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아니냐.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0배 가까이 돼요. 뭐 9배 10배 이야기하는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건 미국으로서는 그냥 공돈을 얻는 것이거든요. 공돈. 완전히 뭐 크게 어떤 비용 지출을 안 하고 생기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 적자폭을 대폭 정말 줄이는 그런 돈을 받아내다니 대단한데 역시 협상의 대가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벨 평화상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런 연결되는 일단 맥락이 좀 포석이 깔려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봐야 되겠죠.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일본은 7차례나 관세 협상을 했는데도 당초 24%였던 상호 관세율이 25%로 올랐거든요. 왜 우리나라와 일본이 최우선 타깃이 된 걸까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러면 멀쩡하게 24였던 게 우리는 25였던 것이 25니까 왜 24였던 게 25냐?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동차 관련해서 철강 관련해서 또 쌀 관련해서 양보를 안 하거든요. 쌀 자국 내에서 일본 내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면서 쌀 가격이 올라간다면서 미국의 싼 쌀을 왜 수입을 안 해? 왜 수매를 안 해줘? 아니 그러면 수입을 해주면은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경고죠. 근데 일본은 워낙 미국의 동맹인데 1%의 경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24에서 25%로 올리면서 자 1% 이렇게 올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생각해보고 8월 1일 전까지는 우리한테 어떻게 협의하고 받아들일지 좋은 제안을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뭐냐면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을 일종의 교훈으로 삼아서 협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해를 해주는 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로서는 이 협상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8월 1일이 아닐 수도 있다. 8월 2일 협상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날짜를 정해놓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심지어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 1일 협상을 한국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죠. 일본 상황을 보면서 한국도 조선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한국의 제안을 좀 더 강하게 내놓고 거기에는 방위비 포함하는 거 잊지 마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국가에는 상호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것도 뭐 기준이 크게 없다는 걸 방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역시 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면 뭔가 우리와 무역으로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이어서 8번째로 미국의 무역 흑자를 가지고 우리 무역 흑자를 확보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미국도 알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한국 쪽이 좀 알아서 제안을 해오면 우리도 그것을 그래 한국도 그렇게 제안을 해주니 고마워요. 한 15%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조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내하고 할 수 있는지 자동차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철강도 그렇고 포스코가 있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좀 협상을 하는 것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8월 1일부터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우리에겐 여유가 있죠. 물론 그 여유를 마냥 우리가 그냥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꼼꼼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미국에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내려놨는데 이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당내 파장이 수습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수습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파장이 누가 혁신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혁신을 다음 이제 전당대회가 8월 중순 하순이 되면 한 달 남짓 또는 한 열흘 정도 남짓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네. 그 시간 내에 혁신위원회에 얼마나 이 속도감 있는 신속한 혁신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권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비대위원회,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또 이 비대위원들 사이에 또 혁신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달 반 동안 이 정권이 전달될 수 있는가.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은 얼마나 과감하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혁신안을 당은 이렇게 가자.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을지가 여부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또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34분 4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소식 될 것 같은데요. 상주보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상주시 소상레저센터 박준홍 팀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주보 물놀이장이 저번 주 수요일이죠. 지난 2일 개장했습니다. 웬만한 워터파크 부럽지 않다던데요.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상주보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유아풀과 어린이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들이 함께
그 즐거운 추억을 쌓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네. 이용 시간과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장이고 이용은 100%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해양 레저 스포츠를 검색하시면 예약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예약을 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요금은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수영복이나 또 수영모를 꼭 착용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착용해야 하나요? 수영복이나 수영모는 꼭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평상시 복장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풀장 들어갈 때는 모자, 간단한 캡모자 정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무덥다 보니까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참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요금이 싸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약에 집중해서 하려고 하시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물놀이장 하면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는 구조요원들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고요. CCTV로도 철저히 감시하며 방문객들이 안전수칙을 상시히 안내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상주보와 낙단보에는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상 레저 시설도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나요? 수상 스키와 웨이크보드, 바나나 보트와 같은 다양한 수상 레저를 체험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대여 포함하여 초보자들도 오셔서 언제든지 쉽게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상 레저를 배울 수 있는 강습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처음 배우는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플라이보드가 주 종목이고요. 네. 물을 조금 무서워하더라도 저희가 안전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육상에서부터 기본 자세, 안전수칙, 장비 사용법 등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 상황에서 장비와 함께 같이 제공해서 물 위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짜릿함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습 프로그램을 예약하고 싶은 분들은 어딜 통해서 예약하면 될까요? 이게 네이버에 저희 그 해양 레저 스포츠도 있지만 네. 상주시 수상 레저 센터라고 검색하시고 전화를 주시고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저희 운영 시간 수요일부터 일요일 시간 9시부터 6시 사이에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주보에는 오토 캠핑장과 밀리터리 테마파크도 조성돼 있다고 하던데요. 이 두 가지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오토 캠핑장은 자연과 굉장히 가까워서 조용하고 쾌적하게 캠핑할 수 있고요. 전기, 샤워장,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수상 레저 센터와 물놀이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놀이장이나 수상 레저 센터에서 즐기기 좋고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아이들이 체험과 관람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상주시 수상 레저 센터는 근처에 박물관이나 국제 승마장, 자전거 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하루 나들이로 오시기 굉장히 최적입니다. 그래서 수상 레저와 함께 상주에서 시원하고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상주 박물관, 국제 승마장 비롯해서 둘러볼 곳 정말 많으니까요. 수상 레저 체험과 함께 관광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수상 레저 센터 박준홍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동차에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정말 흔하게 붙지만 이게 네. 실제로는 완전 자율주행차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정의부터 짚어주실까요? 뭐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뭐 면허 없이 또 내가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가 빠르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미래의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뭐 나를 대신해서 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를 믿고 차한테 맡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이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사망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자율주행 유사 기능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 보통 레벨 0부터 5까지 구분된다고 들었는데 각 네. 레벨은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약 13년 전에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를 6단계로 나눴어요. 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레벨 0는 100% 사람이 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고속도로에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앞차가 빠르면 나도 빨리 따라가고 네. 또 느려지면 나도 느려지게 만드는 자동화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조합을 해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굉장히 길을 잘 따라서 혼자서 운전을 잘하는데 이런 것을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중국 여러 대도시에서 지금은 현재 로봇택시 같은 거 운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레벨 3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벨 3까지는 운전 보조 기능이지 아직은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레벨 4부터 레벨 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레벨 4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데 특별한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걸 레벨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4 정도 되면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레벨 5는 완벽하다는 100% 완벽이기 때문에 꿈의 자동차다 이렇게 놔두시면 되니까 실제로 레벨 4가 나오려면은 3, 4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자율주행 관련 자동차도 레벨 3다. 그래서 운전 보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어느 나라가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중 간의 경제 갈등 뭐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고 서방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미국이 좀 더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못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데는 이 중국 대도시 13개 대도시에서 로봇택시가 운행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중국 같은 데 로봇택시 불러서 타게 되면은 일반 택시 사람이 운전하는 일반 택시에 비해서 요금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이거 타라. 근데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사고도 실제로 생기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생기거나 큰 사고가 생겨도 사실 여러 가지 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안 되는 게 또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은 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리조나, 피닉스, 또 LA 쪽 또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뭐 다른 지역 있죠.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 차량도 로봇택시가 운행한다라고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도시에서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웨이모라든지 등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 자율주행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택시를 운전자가 없이 타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아직 완벽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뭐 폭우나 폭설 같은 데는 운행을 안 하고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 같은 데도 문제가 있고 등등 이래저래 이 재해 조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러면서도 빅데이터를 모아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 비해서 이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데에 비해서 약 3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3년 정도니까 특히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요. 네. 자율주행하게 되면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보통 자율주행차는 차 자체가 사방에 인지 기능이 한 200m 정도 돼요. 그래서 뭐 라이다,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서 정보를 입수를 하는데 200m 이내 정도고 200m 바깥에 있는 것은 5G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데서 뭐 러시아어가 있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생겨서 우회도로를 우회를 할 때는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다. 특히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많이 운행을 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다 보니까 허가 내기도 어렵고 혹시 문제가 돼서 사망사고라도 발생을 하면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기도 어렵지만 운행할 때도 좀 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서울, 그다음에 세종시, 뭐 고양이나 아니면 부산 쪽 이런 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거 운행이 시작을 하는데 이 서울 강남 같은 데도 그래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택시 같은 경우에도 큰 길에서만 운행을 하고요. 운전사가 앉아 있습니다. 운전 안 하지만은. 그리고 이면골목 그 큰 길에서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운전해야 되고요. 스쿨존도 사람이 운전해야 되고 이래저래 사람이 운전하는 게 개입이 많으면은 그 데이터의 신뢰성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좀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함께 늘 대두되는 게 해킹 문제 또 사이버 보안 문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사건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컴퓨터가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이는 컴퓨터거든요. 네. 이 바퀴 달린 휴대폰입니다. 얼마든지 해킹을 통해서 내 의지와는 차에 의지하는 무관하게 이상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보안 시설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이 자동차 전용 블랙박스라든지 또 해킹을 막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특화돼서 각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도 해외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좀 더 자율주행 요새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세계 3대 강국 AI 강국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이제는 차와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차주가 주인님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하고 대화도 주고받으면서 모든 거를 차의 각종 시스템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차가 똑똑해지면서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3, 4년 이후에는 레벨 4 정도가 다다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아마 그런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국내에서 산학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규제 일변도를 좀 더 풀어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야 돼요. 길거리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 원천 기술을 가진 데 책임을 묻기보다도 보험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국이나 이런 데를 참조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이 네거티브 정책이 좀 필요하고요. 또 지금 뒤쳐져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은 물론이고 또 R&D 비용을 정부에서 쏟아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 특히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쪽은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측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